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또 에이스다운 속 시원한 상담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 불가, 상속 후 연락 끊긴 공동상속인, 이혼이 흠인가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가출한 남편.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상담이 이루어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월요일 첫 순서는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대법원 화재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 있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그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흔히 많이 접하실 텐데 해고를 어떤 서류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게 표현하지는 않고 말이라든지 또 말이 아니라도 어떤 행동으로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적법하게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짧은 판례 인정되는 예, 부정되는 예 보시고 좀 하나의 사안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은근하게 퇴사를 권고한다든지 종용하는 느낌, 그런 분위기 진짜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좀 법률적인 용어인데 의사표시라는 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표시를 편하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법적으로 명백한 의사표시, 예를 들면 반대로 그 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해고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 그만둬라, 나가라 라는 표현으로 이거는 단어를 해고 이런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말들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어떤 요건 하에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애매한 표시가 참 싫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묵시적 의사표시란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이렇게 은연중에 의사표현을 했을 때 쓰이는 어휘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법적으로 해고의 서면 통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면으로 며칠 날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니 나가라 라는 표현으로 명백하게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그만둬라, 나가라, 야, 뭐 열쇠를 빼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거의 그거 아닌가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절차상의 문제인 예. 거고 이거를 법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 어. 해고로 인정이 돼야 네. 이걸 가지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해고로 인정이 안 되면 음. 이거는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 처해야 되는 거죠.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논점화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참 그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고를 인정한 판결을 좀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예. 그 먼저 인정한 판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쉽게 얘기하면 그 노동자 일을 하시는 분한테 야 화가 나니까 함께 일하기 못하겠으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묵시적인 해고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이거는 아마도 이 사안을 보면 나가라 라고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네. 근로를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수령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근로자가 내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모두 거부하는 거죠.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내 일을 하는 노무를 제공하면 네. 그거에 맞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로계약이거든요. 예. 그러면 근로자는 내가 일을 하려고 해야 내가 보수를 받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거부를 하고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법원에 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사안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그 묵시적인 해고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네, 예를 예. 들면 뭐 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잖아요. 뭐 힘든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자리 좀 알아봐. 예를 들면 월급 때까지 내가 좀 사람 구할 테니까 좀 알아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유부단하게 얘기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애매한다 진짜. 그 근데 이 부분은. 사례에서는 해고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뒤로 네. 또 근로도 일단은 일정한 기한까지 일을 하고 다른 사람 구할게 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해고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네.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너 그냥 해고야 하루 아침에 나가 예.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 자체로는 사실상 근로자가 너무 힘들어서 약간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좀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네. 해고는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최근에 일어난 그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데 이에 관련한 또 판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이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거는 해고다, 해고로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 표현을 한 이유 쟁점 중에 하나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왜 거부하게 됐고 이유가 그 있었군요. 방법은 무엇이고 그런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 네. 근로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네. 이거를 명백하게 해고라고 얘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취지상 해고라고 보면 예. 해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정확히 그래서, 어떤 일이었어요? 사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지방에 한 7명 하는 버스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A라는 분은 거기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번 정도 결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관리팀장이 이걸 문제 삼아서 네. 너 어쨌든 이제 회사하면서 좀 트러블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회사키 반납해, 버스키 반납해서 반납을 거부하니까 거기 이제 관리팀장, 관리 상무님 네. 같이 해서 어쨌든 키를 뺏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 A라는 분이 어쨌든 간에 노무를 제공 못했죠. 그렇죠. 키가 뺏겼으니까 이제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뒤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먼저 부당해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신청을 하니까 네. 회사에서 해고한 거 아니다. 빨리 와서 원상 복귀하고 일을 말이 해라. 바뀌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독촉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A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분명히 나를 해고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거고 네. 사과하고 그동안에 나한테 급여 안 줬던 거 주면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 이걸 거부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이거는 해고가 아니다라고 봤고, 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결정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예. 거기서도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A분이 네.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억울하니까. 그렇죠. 예. 해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해고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네.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월급도 주셨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밀린 월급 주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약간 그런, 만약에 부당해고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 자체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맞아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어요. 된 예. 상황이었고, 그 뒤로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1심과 2심, 네.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의 경우에는 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처럼 이건 해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네. 다른 거죠. 오히려 대법원에서 네네. 오. 이렇게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해고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 얘기를 예, 했는데, 자, 왜 차이점이 뭐냐면 네. 1심, 2심, 원심에서는 이거는 그냥 우발적인 표현일 뿐이다. 우반적인 확정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예. 우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해고는 아니다라고 봤고, 그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쟁점을 삼은 거죠. 사용자가 네. 노동자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방법,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거부를 했을 때 근로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관리팀장이 아니라 회사 간의 마찰이라고 하지만 관리팀장뿐만 아니라 관리 상무까지 와서 키를 뺏었어요. 예. 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뺏었습니다. 네네. 그런 경위. 그리고 사실 거기에 이제 버스 회사 한 직원이 한 7명 정도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 또 임직원 몇 분 계시고 이렇게 소규모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상무까지 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의 대표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 부분을 수인한 거다. 네. 그리고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는 인력이 많이 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키를 반납하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 고려하지 않고 네. 단순한 마찰이라 우발적 표현이 아니라 예. 회사에서 나가라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야, 좀 극적으로 막판에 이렇게 또 막판 뒤집기가 그럼요. 됐네요. 네. 보통은 이제 1, 2심에서 그 정도 이제 선고를 받으면은 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중간에 이제 힘이 빠지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이제 사건 경위를 계속 잘 정리를 해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판에 판결이 뒤집히는 그런 경우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죠? 잠깐 부연 설명을 예. 드리면 이 네네. 경우에는 회사가 네. 이거 해고 아니에요 라고 해서 복직하세요라는 네. 지방노동위원회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간다 한들 뭐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뭐 끝까지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힌 그런 또 재밌는 사례를 뭐 재밌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네, 흔치 않은 또 사례에 대한 좀 판례를 저희가 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묵시적 의사 표현에 의한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것이 근래 판결의 요지인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준 만큼 앞으로 묵시적 의사 표현에 대한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산재를 신청했는데, 예. 산재가 안 돼가지고, 네. 네. 여보세요? 예, 잘 듣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고 어떻게 인정이 안 됐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양돈 키우고 있었는데, 키우는데, 예. 다른 직원은 그 운전병도 그 되고, 그 분만사를 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성사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는 더, 어깨 힘을 더 많이 쓰는데, 네. 근데 정말 안 됐어요, 지금. 예.
아, 그럼 지금 양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 사업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깨가 일을 네. 하면서 안 좋아졌는데 산재 처리를 지금 해주지 않는 상황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옆에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같이 좀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어떤 일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양돈 양돈 육성사에서 이러고 있는데요. 육성사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이제 뭐 관리를 해, 관리. 관리. 예. 관리면 그 돼지 주사도 넣고 똥도 치고 돼지도 죽은 돼지도 빼고 예. 돼지 이동시켜야 되고 네. 그러면 지금 관리 돼지가 한 120kg짜리 죽으면은 한 음, 길이가 한 75m 되거든요. 네. 그걸 빼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힘들고 돼지가 몇 마리예요? 관리하시는 돼지가 돼지가 7,000도 정도 돼요. 7,000돈이요? 네. 거기에 몇 분 일을 하세요? 일하시는 총 6명이요. 6명이요? 네. 그러면- 분야가 또 틀려요. 네? 또 다 분야가 틀리다 그러고 다 동반이 맡아서 하고. 아, 저기 분야가 틀려요. 예. 그러면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거기에 있는 똥도 치우고 거기에 있는 배설물도 치우고 그 시설 관리하고 만약에 돼지가 만약에 죽었으면 그 돼지를 직접 치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근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세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시 반에서 한 5시 반까지요. 5시 반이요. 예. 거기서 얼마 동안 근무하셨어요? 저기 한 20년 됐어요. 아, 20년 되셨어요? 예.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깨가 어떻게 아프세요? 어깨가 회전근이 음. 파열되고 이두 정근이 파열되고 수술했어요. 어쩌다가 일을 하시는 어떤 동작에서? 돼지도 빼면서 치료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아파도 좀 참고 했는데 음, 워낙 아파도 이제 병원 가니까 건다 하더라고요. 이 어깨 아프신 게 예.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증상이 나오셨어요? 큰 돼지 빼다가 빼다가 근데 예. 그걸 아픈 걸 참고 계속 일을 하다가 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네. 산재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셨어요? 네네. 그렇군요. 기각 이유 그 회사에서는 협조적으로 해줬나요? 그 부분을? 처음에는 그거 안 해주더라고. 내가 다시 그 일하는 거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기각돼서. 산재에서 기각 이유가 뭐예요? 뭐 그 정도 뭐 신문 안 쓴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 갖고는 어디든 일을 받더니 안 나간다고.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산재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다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일을 해서는 거기가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일하다 다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걸로 인해서 더 심하게 다친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이제 회사에 같은 다니는 있는 애들 중에 네. 운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 분만사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걔들은 다 산재가 처리가 됐어요. 산재 처리됐어요? 예. 걔들은 나보다 더 어깨를 다 안 쓰는데 왜 되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어깨 문제로 예. 증상이 똑같나요? 예. 이도밖은 그 파열이다 그러더라고요. 다 걔들도. 제가 생각해도 20년 동안 여기서 이 사업장에서 이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죠? 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입증 자료. 거기서 하루에 노동이 어떤 일을 했고
노동 시간은 어땠고, 그러니까 하루에 노동한 시간, 한 달에 노동한 시간,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 지금 어쨌든 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런 일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선생님께서 저기 돼지를 큰 중량에 있는 돼지를 치우다가 예. 뚝 끊어졌어요. 아팠어요. 예. 예. 예? 그때 만약에 옆에 누가 있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신청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 계속 지속돼 오다가 결국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진술서를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약에 그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각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언제 기각 받으셨어요? 5월 13일 날 받았어, 그 통관을. 5월 8일 날. 5월 8일 날이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각했다고. 90일 내에 예.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돼요? 이때 90일 이때 제기를 안 하시면 예. 영원히 다툴 수가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 안 해준 걸 다툴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시는데 예. 지금 여기 그 안내장에 보면 기각됐으니까 한 번 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안내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의 신청 한 번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똑같이 90일 이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증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고 일을 하는 게 어떤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일을 옆에서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증상은 언제부터 나타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로 아파서 뭐 한의원도 갔을 거고 병원에 치료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 치료한 내용.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그 자료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의 신청할 때는 그런 자료를 내시고 그 산재치료 그 했다는 동료 다른 분들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이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어떤 고된 일을 하고 어떻게 팔을 자주 쓰는 일을 하는지 예. 이 부분들을 진술서를 통해서 입증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아 그러네 라고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내에 산재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선생님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자료 가지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똑같이 그 회사 사업장, 양돈 사업장에 일을 하다가 편하게 얘기하면 어떤 물건에 깔려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죠? 그러면 119 가서 실려가. 그러면 그거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게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쉽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이 돼요. 아, 예. 근데 선생님처럼 내부적으로 계속 아팠다가 누적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집에 있는데 뭘 들다가 뚝 끊어져 아파.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원인은 그 전에 계속 일을 하다가 내가 계속 아파왔다라는 거지. 그거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예. 이러다 허리 다쳐가지고 산재 처리가 돼서 이번에도 이제 그것 줄 알고 신청했는데 안 돼서 회사에서 처음에 자료를 안 해줬더라, 아무것도 안 해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내가 가서 다시 찍어가지고 네. 다시 제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했었거든요. 이의 신청 기간이 보통 남아 있을 건데 30일. 근데 30일이면 도과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그때 제기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하던 업무로 인해서 내가 이 증상이 나온 거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일단 지금 저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20년 이상 중노동을 해오셨고 충분히 산재 처리가 될 법도 한데 입증 그런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쳤다. 이게 명확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의 그런 뭐 증언이라든지 뭐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90일이면 조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정도도 안 그렇죠. 남은 네. 상태시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반드시 좀 입증 자료를 탄탄히 하셔서 제기를 하시면 좀 판결이 좀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복잡하다 고맙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산재 신청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그럼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네. 무릎을 다쳤다든지 외견상 다친 게 명확하면 음, 그거는 신청하면 산재 처리가 그럼요. 충분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쓰러져서 음. 뇌출혈로 인해서 네. 몸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던지 음. 아니면 과로로 해가지고 과로로 해서 쓰러진다든지 그 또 쓰러진 장소가 현장이 아니야. 현장이 예. 아니고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실 이걸 쉽사리 인정해주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네.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전에도 제가 했던 사건은 사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 뇌출혈로 인해서 예.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도 네. 과로와 관련된 어떤 노동시간이나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휴식 시간 없이 일을 해서 내가 이제 과로사에 섰다. 그리고 기왕증도 별로 없었다. 네. 이런 부분을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 나 당연히 신청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주는지 네. 회사가 안 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산재 신청할 수 있는데 내가 네. 산재 신청할 때 그러한 자료들을 좀 명백하게 좀 준비를 해서 당연히 해주겠지가 아니라 그러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서 넣으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일을 또 처음 겪다 보면은 일단은 좀 기각이 됐을 때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같은 것들도 잘 모으시고 좀 입증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산재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죠?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기간은 명백히 지키셔야지 지키시지 않으면 다투실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각이 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셔야만 요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고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저희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2살 터울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외적인 데 관심이 많던 형은 군 제대 후 사업한다는 핑계로 하는 일 없이 10여 년을 보냈고, 반면 저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형은 또 사업을 하겠다며 호련 외국으로 떠났고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형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데다 형의 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신 건데요. 일단 어머니 유품은 곁에 남아있던 제가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게 많지 않은 유산이지만 두 형제가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울의 작은 집 한 채와 수도권 인근의 농지 몇 평, 그리고 예금 몇백만 원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형의 생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전하지 못했네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저 혼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선 일단 형을 먼저 찾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게 좀 현실입니다. 일단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슬프지만 그 이후에 남겨진 이 상속과 관련한 재산 처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일단 형이 지금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이 지금 행방불명이 된 상태신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 공동상속인의 부재 시에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 문제로 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맞아요. 원만하게 되면 좋지만 네.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좀 흔하지만 그 이외에 갑자기 자식이 예전부터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이런 경우 외국에 가서 사업 나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같이 연락하다가 또 사실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연락 안 하고 그렇죠. 감정이 나빠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형과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동생 혼자서 단독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결과론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재산을 분할 심판을 청구를 하실 수 심판 있는데요. 청구. 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실종선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생사가 뭐 5년 이상 모르고 연락이 안 하면 되면, 실종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실종신고를 하면 사망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네. 하지만 이 실종신고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찾지 못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랬을 때 그 부재자 형이라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법률적인 권리를 관리해 줄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원에 부재자 관리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 동생이 할 수 있죠.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진정이 돼요. 이렇게 상당히 오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내 거부터 좀 정리를 하자라고 했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을 하시면 어쨌든 형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 분할하고 싶다. 계좌에 있는 거 내 또로 나 가지고 싶고 또 부동산 있는 거 내물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생사를 모르니까 일단 주소지를 기재해 놓고 그러면 주민번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 통해서 주민번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주소지 주민등록 초본 띄워가지고 확인해서 송달을 해보고 계속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공시송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시송달 제도라고 하는 거는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아니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경우에 송달이 안 될 경우 일정한 경우에 서류를 보내서 공시를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난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먼저 빨리 정리를 좀 하실 수 있다.
예, 그러게요. 이 사연자 같은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상속 재날 분할 심판 청구를 좀 말씀해 주셨고 공시 송달 제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을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못 찾는다고 하면 일단 법원의 도움을 청해서 그런 예. 제도를 통해서 하면 되고 네. 부재자 재산 관리도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음. 그리고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대리인이나 이런 자격을 할 수가 없다.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형이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형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행위도 할 수 없다. 본인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그것 대리인을 또한? 지정하는 거는 사실 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 형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쩔 수가 그렇죠. 없네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형의 위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라든지 네. 실종신고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제도를 이용해 보셔야겠네요. 네. 그 상속인이 이제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거나 네. 혹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도저히 지금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설명해 부동산 주세요. 상속 네. 등기는 등기소에 신청을 해서 네. 상속 등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속인들이 다 같이 복잡하네요. 이거 안 되겠다. 다 같이 신청서를 넣어야 예, 돼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만약에 한 분이 행방불명 됐을 때는 같이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일단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상담자님께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한번 형의 가장 좋은 거는 형의 수소문이니까 좀 해보시고 네. 만약에 안 되신다면 아마 지금은 어머님의 금융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이면 같이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다 찍어가지고 같이 신청을 해야 어머님 계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형의 소재가 계속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신청을 먼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3년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최근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산에 등산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이라도 오르면 답답함이 해소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더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등산 모임엔 입사 때부터 저와 경쟁 관계였던 동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크게 나쁘진 않아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모임에 들어온 걸 탐탁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 직장 동료들을 붙잡고 이혼 도장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임에 나왔다며 제가 등산 모임에 나온 의도가 수상하다는 듯 떠들고 다닌 겁니다. 이혼을 하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이후 저는 직장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저에 대해 말하고 다닌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위안이 되려고 등산 모임을 찾으셨는데 더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사례였어요. 일단 저희가 명예훼손이 될 건지에 대해서 요건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죠? 명예훼손이라는 게? 네,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넓게 퍼질 공연성.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네.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 예. 이야기를 하는 게 현행법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남한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한 내용이 그 사람의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 사람을 비방해서 네.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켜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단순히 내 기분이 상했다 이걸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네. 현행법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포함돼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내 견해를 이야기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그럼 이혼 도장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임에 나왔다. 이거는 견해에 가깝잖아요. 본인의 생각인 거잖아요. 네, 이분의. 네, 네. 굉장히 또 기분 나쁜 말이긴 하지만 명예훼손에 들어가는지는 좀 애매한 그런 좀 말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관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요 사안이라고 하면 예. 단지 이 말이 견해, 의사표현, 구체적인 우발적인 표현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훼손된 건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관련 사건을 보면 단지 이 말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좀 예를 들어 주세요. 예. 예를 들면 네. 최근에 예. 예전에 마을에 어떤 마을은 좀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혼한 분이 계신데 네. 어떤 제사라든지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뭐 동네 분이 이혼한 사람이 왜 나왔냐? 이혼한 사람이 제사에 와도 되냐? 예.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네. 대한 판례거든요. 네. 1심과 2심의 경우에는 유죄라고 봤어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해당된다. 오. 근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네.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네. 어떤 그냥 개인적인 네. 이혼한 사람이 제사에 나와도 괜찮아? 안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어떤 개인적인 의견의 네.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네, 네. 해서 이걸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 기분은 정말 나쁠 수 있지만 이게 그죠? 그렇죠.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끝에 판결이 그렇게 났군요. 이혼한 사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혼한 사실로 이게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건가? 이혼을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야, 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요즘 세에서는 네.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명예 훼손되거나 네. 이혼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네.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그렇지 점점 않으니까. 보지 않는 맞아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맞게끔 또 판결이 그렇게 난 그렇죠. 거군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주장하는 데 따라서 또 판결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만약에 거기서 이혼을 했는데 누가 바람 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을 했대. 음. 만약에 구체적인 A씨라고 하면 네. 뭐 등산 모임이든지 아마 제사 그 A씨가 바람 펴가지고 이혼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은 바람을 사실을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훨씬 더 처벌이 처벌수위가 높은 강해지고. 거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A가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실 자체는 사회적인 가치와 어떤 이미지를 추락시킨 폄훼하고 거니까. 훼손할 정도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혼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네.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사람을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을 때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또 이메일 상담이 또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죠. 저는 남편과 사귀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됐고 결혼식만 먼저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할 생각이었는데요. 결혼 후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다투기라도 하면 며칠이고 가출을 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했는데요. 결국 만삭인 임신 9개월쯤에 저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부터는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며 철저히 저를 무시했는데요. 결국 저는 혼자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양육비는 물론 결혼식 비용까지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기간이 9개월가량 지속이 됐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 경우는 사실혼의로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예, 이 케이스가 사안을 보면 예.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식도 했고 음. 또 결혼식했으면 양가 부모에 대한 거래 관계도 있었고 네. 아이도 낳고 예. 또 9개월 뒤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음.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고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혼 관계 인정하는데 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예. 이 부분들을 모두 입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입증이 또 역시나 중요한데 사실혼 관계 속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의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지금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혼인은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적으로 혼인 부부 간의 관계로 되는 인정이 거죠. 됩니다. 예. 부부 간에 인정이 되면 일단 아이는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부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혼인 신고를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 여자분의 아이로 돼 있는 거고 네. 아빠의 아이로는 돼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엄마의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죠. 엄마의 지금 성을 여기서 따라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출생 신고를 아직 안 했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 만약에 신고를 할 때는 엄마의 이 성으로 아마 따라야 될 거예요. 아빠의 성으로 예. 딸 수는 아직 없어요.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권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은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빠와 아이 사이에 부자지간은 아직 법적으로 성립이 돼 있지는 않아요. 아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엄마한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어. 자, 어쨌든 뭐 친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혼인 법적으로는 또 아빠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또 현실적으로 좀 괘씸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같이 낳았는데 양육비 같은 부분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지 가능한 건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네네.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인지 청구 소송이라는 제도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 엄마의 경우에는 내가 병원에서 출산하면 네. 모자지간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예,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는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아이가 저 남자와 네? 부자지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지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 유전자 DNA 감정을 검사하고. 통해서 인정이 되면 네. 부자지간이 확정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어쨌든 간에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해서 예. 위자료 청구 소송, 친권 양육권 소송을 같이 하면서 네. 친권은 내가 가져오고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 소송 이걸 이용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돼야지 아빠인 것을 확정을 지으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소송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예.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이런 파기로 인해서 내가 위자료 받고 손해를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인지 청구 소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판결이 예를 들어서 났어요. 양육비를 지급하라. 근데 이게 만약에 아빠 입장에서는 난 못 따르겠다.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랬을 땐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양육비 판결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일단은 거부할 수 가정법원에서 없군요. 예. 제도상으로 양육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을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이행 안 하면 네. 법원에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합니다.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양육비 이행, 일부 이행 명령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또 이 사람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면 감치 명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거부하긴 쉽지는 않을 텐데 예.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그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또 궁금해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또 변호사님들께서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